미국의 소비자들이 올해 1월 들어 지갑을 닫고 소비 지출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1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7,239억 달러로 전월 대비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들어 남부를 포함한 미국의 많은 지역에 폭설과 함께 한파가 몰아치고 인구 밀집 지역인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오프라인 쇼핑몰 방문이 줄어든 게 소매 판매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대만 TSMC에 이어서 미국의 브로드컴도 인텔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브로드컴이 인텔의 칩 설계와 마케팅 사업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고 자문단과 비공식적으로 입찰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인텔 공장의 지분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TSMC와 브로드컴이 협력 관계가 아니라 각자 검토를 진행 중이며 논의는 초기 단계고 비공식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중국 견제 기조에 필요한 협력을 끌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백악관에서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 압박과 관련해 올해부터 우리는 인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수십억 달러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제공하기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고 발표했고 또 미국이 인도의 주요 석유 가스 공급자로 복귀하기로 모디 총리와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 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지난 1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거의 2년 만에 최대 하락폭으로 지난해 말에 있었던 소비 호황 이후로 미국의 소비 지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에 있었던 대형 산불과 폭설 때문에 오프라인 지출이 다소 위축됐을 가능성까지 함께 제기했습니다. 네, 트럼프발 경제 불확실성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장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더 자세한 지수 상황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0.41%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는 각각 0.01%, 0.37% 하락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자, 이날 신고점을 경신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살펴보겠습니다. 1% 넘게 내림세를 기록했고요. 4.47%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05% 넘게 오르면서 소폭이나마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WTI 국제유가 0.77% 하락했고요.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자, 그럼 히트맵 열어서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0.51% 하락했습니다. 메타가 20거래일 내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1% 넘게 오름폭을 확대했고요.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2% 넘게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애플도 1.27%, 1%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단 브로드컴은 1.17%, 일레일리는 3% 넘는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비자도 0.51%, 아마존도 0.73%,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렸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M7 기업들 주가 추이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1% 넘게 올랐고요. 244달러에서 거래 완료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0.51% 하방 압력을 키웠습니다. 408달러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엔비디아가 2% 넘게 크게 상승했습니다. 딥시크발 우려를 어느 정도 종식시킨 분위기였습니다. 아마존닷컴은 0.73% 하락하면서 228달러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즈 1% 넘게 올랐습니다. 736달러에서 거래가 마쳤습니다. 알파벳과 테슬라는 각각 0.49%, 0.03%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별로 흐름도 좀 엇갈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M7 기업 가운데서 엔비디아는 3% 넘게 올랐고요. 테슬라가 5.77% 오르면서 시세를 주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젯밤 있었던 오늘 소식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전달 드릴 텐데요.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광물 확보를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 중심의 입찰을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대가로 경제 협력을 체결하여 했으나 젤렌스키는 구체적인 안보 보장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5천억 달러 상당의 우크라이나 광물을 원하는 바고요. 젤렌스키는 모든 개발이 우크라이나의 안보에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히토류를 통해 기존 자원에 대한 보상을 받고 또 향후 지원에 대한 조건부 제공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한편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이번 결정이 이번 협력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안보를 더 보장하게 된다면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투자가 확대가 된다면 우크라이나의 보호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협상이 선의로 진행될 경우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한 건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단순한 배상을 넘어서 전쟁 종식을 위한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텔의 경쟁사인 브로드컴과 TSMC가 인텔을 둘로 나누는 거래를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인텔의 칩 설계 및 마케팅 사업을 인수할 가능성을 논의했지만 제조 부문 파트너를 찾을 경우에만 입찰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TSMC는 투자자 컨소시엄을 통해 인텔의 반도체 공정을 일부 또는 전부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 공장의 외국 기업 운영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내 외국 투자에는 긍정적이지만 인텔 공장 운영은 예외라고 밝혔습니다. 인텔은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반도체 신입 육성 정책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로 78억 6천만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TSMC의 시장 가치는 인텔의 8배에 달하며 주요 고객으로 엔비디아와 AMD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인텔 CEO 겔싱어의 제조 강화 전략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해 계약 취소와 15% 감원을 초래했었죠. 이에 따라 인텔 주가는 지난해 60% 이상 하락한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를 강화하는 데 회원국들보다 더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재침공할 경우 자동으로 나토 가입이 보장되는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나토 사무총장 마크 리터는 유럽 회원국들이 평화협상에서 소외됐다라고 불평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히토류 강물의 50% 소유권을 미국에 부여하는 협정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군을 배치해 보호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군사 원조에 대한 보상으로 제안된 내용입니다. 그레이엄은 이를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하며 유럽 동맹국들의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블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원조의 대가로 미국과 광물 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으로 신규 해상풍력 임대와 허가와 무기한 중단되면서 32기가와트 규모의 동부 해안 풍력 프로젝트가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1,2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전문가들은 대체 에너지가 부족한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등에서 전력막 탄탄소화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연료 확대를 추진하면서 풍력 개발을 막았고 뉴저지는 연방 불확실성을 이유로 대서양 해안 프로젝트를 보류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과 월마트 실적에 주목을 해보자입니다. 네, 일단 지금 2월 들어서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미국 증시마저 약간의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는 여전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주목하고 있죠. 그렇죠. 뭐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네, 지금은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임기가 한 1년은 지난 것 같다. 맞아요. 근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유는 뭐냐면 워낙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물론 지난 2016년 당선 이후에 17년부터 1기를 우리가 경험을 했죠.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라는 인물이 가져오는 건 엄청나요. 큰 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계속 드렸던 거 기억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한 6개월, 1년은 전 세계가 트럼프에 적응하는 시간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좀 관망일 것이다. 그런데 그 관망 속에서 트럼프의 입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멕시코하고 캐나다도 3월 1일로 일단 관세가 유예돼 있죠. 근데 또 상호 관세를 끄집어냈어요. 관세가 그냥 온갖 온갖 그림을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이제 관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화면에 혹시 그래프가 나갈 수 있나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계속해서 파란 색깔이었죠, 그죠? 네.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다우 산업은 파란색인데 나스닥이나 S&P는 조금 오락가락하고 있죠. 뭐다? 적응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안 가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씩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면서 적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래서 대형 경제 지표는 없지만 계속 발표되는 거, 그다음에 뭐 FOMC, 지난주에는 파월 연준 의장도 등장을 했지만 워낙 모든 게 다 누구 입에 지금 맞춰져 있다? 누구 입에? 대통령? 트럼프죠. 네.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여요. 심지어는 오죽했으면 이제는 머스크도 잘 안 보여. 머스크죠. 그래서 지금은 다 트럼프입니다. 그런 말씀 계속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좋든 싫든 간에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또 만나고 왔죠. 트럼프 총리를 만났는데 잠시 뒤에 그 이야기도 할 건데요. 이번 주에는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글로벌이 발표하는 이 PMI 지수입니다. 2월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21일 발표가 됩니다. 예비치인데 2월이니까 이제 예비치가 되겠죠.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월 예비치를 우리가 봤을 때는 제조업이 이제 좀 확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둔화하는 조금 엇갈린 그런 결과들이 나왔었는데, 투자자들은 미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건 뭐냐? 서비스업이요. 미국은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게를 싣고 있는데 좀 둔화됐다는 소식이 예비치가 전해지니까 조금 이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 뉴욕 증시의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제가 왜 이제 월마트를 강조드리냐면, 자, 우리 사실은 소비자 물가를 보려면 어디를 가보면 돼요? 맞습니다. 시장이거든요. 네. 우리는 뭐 광장시장이다. 그러면 또 무슨 뭐 어디 시장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무슨 광장시장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미국 물가를 광장시장에서 알아볼 건 아니잖아요. 어디다? 그럼 월마트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장 보러 갈 때 어디 간다? 월마트 간다. 실제 그런 표현도 있어요. Go 월마트. 장 보러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월마트가 4분기 실적에, 작년도 이제 4분기 실적이겠죠. 월마트 실적이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소비자 지출에 대한 간접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월마트를 가본다든지, 또는 우리가 전 세계의 물가를 비교할 때 뭘로 비교를 해요? 무슨 지수? 맥지수, 맥도날드, 먹다날드라고 그러죠. 그죠? 이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것처럼 월마트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보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중요할 것이다. 자, 밀러 타벅의 이 수석 전략가죠. 매트 말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치와 가이던스보다는 소비자들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걱정으로
지출을 다시 보게 될 수 있을지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 관세라는 것이 매겨지게 되면 결국 미국의 물가가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느냐 안 줄이느냐 이런 것들을 함께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관망 중인 이런 지표로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 이 세계 경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주목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지수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는 성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큼직큼직한 지표는 다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이 월마트의 실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월마트는 이 소비자 지출과 소비 건전성과 관련해서 하나의 또 지표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월마트 어떤 실적을 가지고 나올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호 관세를 예외 없이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LNG 가스에 대해서 주목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이제는 뭐냐? 가스다 가스. 네.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관세 이야기가 나왔는데 느닷없이 가스가 웬 말이냐. 좀 엉뚱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관세를 매기는 대로 그럼 그대로 결정이 될 거냐. 이게 아니겠죠. 좋은 방법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데 하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 미국이 뭐다? 셰일 석유, 셰일 가스를 다 퍼내서 우리는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데다가 가스는 남는다. 그럼 뭐냐? 이걸 수출해서 그걸 수익을 얻어서 미국의 경제를 부강하게. 그러면 미국 소비자들이 더 튼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를 매겼을 때 일본이나 인도 같은 이따 소개를 할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뭐를 외치느냐? 우리 관세 좀 매기지 마. 대신 우리가 가스 왕창 사갈게. 자, 이게 진짜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앵커께서도 우리가 가스 그러면 우리 두 가지 뭐 생각해야 돼? 이따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스 하면 두 가지. 우리는 일단 회사가 머릿속에 쫙 떠올라야 되죠. 이원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죠? 가스. 그다음에 뭐가 쫙 떠올라요. 운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LNG, 이 에카, 천연가스, 운반선. 전 세계에서 이거 제일 잘 만드는 회사 어디? 나라 어디? 대한민국이죠. 조선업. 조선업인데 특히 LNG로 유명한 회사는 삼중이죠. 삼성중국. 착착착착 여러분들이 이게 완전 머릿속에 쫙쫙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투자자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뉴스를 볼 때 경제 뉴스를 볼 때 우리 서울경제 기사를 볼 때 관련된 회사나 섹터가 10개씩 머릿속에 쫙쫙 떠올라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연습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자 이러다 보니까 지난 16일 금융투자계에 따르면은 1월 말 단기 저점을 터치하고 쫙 올라가는 것이 뭐다? LNG 관련주에서 투자를 견인하는 모습이 나온다. 트럼프 2기의 관세 전쟁의 핵심 기업이 뭐가 될 수 있다? 섹터가 LNG다. 전 세계 무역 흑자국들이 우리가 사갈게요 그러면 제발 세금만 좀 관세만요 제발요 이게 지금 LNG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에너지 독립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뭡니까? 에너지 패권, 주도권을 이니셔티브 이걸 지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인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미국의 인도의 주도적인 석유 가스 공급자로 우리가 복구하겠다. 우리가 그 위치로 올라가겠다. 인도 지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냐. 워낙 인구가 많고 뭐 내수 소비가 많은 나라잖아 인도라는. 그러니까 짝짝짝짝 우리가 에너지 공급해 줄 테니까 그러면은 인도가 자칫 잘못하면 지금 관세를 많이 물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상호 관세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의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고 일본은 뭐라 그랬습니까? 정상회담에서 LNG 수입 확대하겠다. 또 그리고 알래스카 천연가스 합작 개발에 우리가 투자하겠다.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수력, 원자력 이런 부분들은 생산량, 비용 통제가 어렵지만 미국의 무한정 하지만 판매기가 힘들었지만 지금 기술로는 언제든지 싸게 어디서나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셰일 석유 가스를 완전히 이 부분을 미국이 이제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LNG 선박 워낙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부터 MRO, 메인터넌스, 리페어, 또 오퍼레이션 이 부분에 MRO 조선업에 한국에 그냥 지금 두 손을 활짝 열면서 좀 제발 도와줘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1600조 이상 지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LNG까지. 또 여기에 우리 기업 중에서 가스와 관련된 기업인데 또 중요한 게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 화면을 지금 바로 보고 계시죠?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결국 미국 기업도 지금 지금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죠? 네.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소개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서학개미들이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저 회사들이에요. GE 그러면 어디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회사죠. 제너럴 일렉트릭, 이 버너바, 그 다음에 EQT 코퍼레이션, UNG 보일더 이런 천연가스와 관련된 회사들이 쭉쭉쭉쭉쭉쭉쭉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언제다? 바로 트럼프 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도가 가장 큰 기업 글로벌 1위 가스 터빈 사업자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GE 버너바, 그다음에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 기업 EQT 코퍼레이션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LNG 쪽에 집중하는 건 역시나 이 에너지 패권을 쥐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2주도 채 안 돼서 LNG 가격 자체가 22%나 올랐기 때문에 이쪽으로 소비 심리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배종찬 소장님께서는 GE 버노바, EQT 코퍼레이션까지 말씀 주셨으니까 주가 추이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기업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의 파동 이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봤더니 이 젠슨랑 엔비디아 CEO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엔비디아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엔비디아, TSMC와 엔비디아는 다른 게 있어요. 네. 뭐가 다릅니까? TSMC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미국이 주목하고 애리조나에 크게 투자하고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만 대만 기업이에요. 근데 엔비디아는 젠슨 황이 대만계이긴 하지만 뭐다? 미국인입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젠슨 황의 회사지만 미국 기업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더 커지는데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또 벌어집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손잡고 짝짝꿍 이렇게 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이죠. 지금 나오는 게 제2의 HBM을 만들겠다. 이게 뭡니까? 소캠입니다. 난리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들이 뭐 위기 있을 어쩌고 해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조적인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외면할 수 있나요? 전 세계 반도체 업황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외면할 수 있나요?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기설과 실제로 그 회사가 물론 지금의 위기설은 심상치 않은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말 위기에 붕덩 빠졌느냐? 그건 다른 이야기다. 지금 엔비디아가 개인용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대중화에 필요한 특수 D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모듈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번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자체 메모리 표준인 소캠입니다. 이게 D램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성능의 메모리, 기존에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뭐 황해 법칙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메모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것을 소캠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회사와 협력을 해요. 두 회사밖에 없죠.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여기서 삼성전자의 역할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메모리 회사들이 이 소캠 시제품을 교환하면서 비밀리에 지금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다. 올해 말에 양산 가능하냐, 어쩌냐, 저울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가 기존 PC에 D램 모듈이 들어가 봐야 뭐 DDR 아시잖아요. DDR5 뭐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SODIMM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 나오는 것이 바로 소캠이고 소캠은 가성비도 좋은데다가 탈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킨 제품을 PC에 다시 탑재를 할 수 있고 PC에 탑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신기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탈부착 모듈이라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하는 부분이고 바로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젠슨항이 탁 들고 있죠. 저게 이제 더 소형화되고 이제 성인 중지 손가락 크기의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협력을 하고 있다. D램이 표준본데 자 순서를 보세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협력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젠슨항이 주로 누구를 예뻐했다? SK 하이닉스를 많이 예뻐했잖아요. 그만큼 또 능력이 됐고 코어를 통과를 했고 하지만 이제 이걸 대량 생산하고 D램에 있었을만큼 세계 최강자 누굽니까? 삼전이죠.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도 협력적인 모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오라클, 손정이나 이렇게 협력하는 게 뭐다? 스타게이트. 그러니까 양쪽에 우리가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뭡니까? 선택지가 많은 게 좋은 거죠. 이 중에서 우리한테 제일 이익을 줄 게 어디야? 젠슨항이야? 아니면 손정이야? 이렇게 이제 저울질을 해가면서 아니면 샘 얼트먼이야? 이런 걸 저울질을 해가면서 삼성전자는 판단을 하면 되니까요. 그만큼 또 사내 보유금도 있는 것이고 재정도 여력이 있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 우리의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뭐 위기 시대 나오지만 그 위기가 풍덩 들어가 있는 위기냐 아니면은 좀 풍덩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여러 가지 조심스러워하고 몸을 움츠리고 있고 사리고 있는 그 위기냐 이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개인용 AI 슈퍼컴퓨터에 필요한 이 D램, 특수한 D램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업계 지각 변동을 보여줄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의 앞으로 행보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I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지금 뉴욕 증시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해를 돌아보자면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계속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무게를 실어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뭐든 한쪽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새롭게 있고 우리에게는 좀 더 도전해 볼 것이 있는가를 계속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그걸 빨리 발견하고 또 얼마만큼 성장할 걸 발견하는지가 중요하다잖아요. 뭐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뭐 5년 전부터 4년 전부터 계속 우리가 제가 서울경제TV 나와서 뭐라고 했으면 금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네, 저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다시 보기 하면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런 이유도 제가 말씀드렸고 2차 대전에서 프랑스가 영국의 망명정부를 세울 때 가장 먼저 싣고 떠난 게 뭡니까? 금이에요. 골드예요.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대신에 모든 자산을 금에는 넣지 말라. 그 이야기도 분명히 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결과적으로는 지금 AI도 하드가 있고 소프트가 있다. 그러면 소프트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건 노래 불렀던 건 뭡니까? 팔란티어?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앱러빈이다. 앱러빈. 바로 서학 개미들도 주목하는 앱러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 준비되신 대로 한번 바로 보여주세요. 제가 우리가 화장품에 뭐 실리콘 뚜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면서 네. 근데 차트가 나오는데 자, 이거 한번 보시면은 자, 제가 6개월, 1년 오전 보시는데 6개월 전만 보실게요. 6개월 전에 뭡니까? 100불이었죠? 네. 지금 뭡니까? 510불이죠. 510. 5배예요. 5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느냐 또는 이것이 얼마나 더 솟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스타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 종목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 추격 매수하거나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개인적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엠러빈이라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금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이게 10배 오른 그런 종목인데 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매출이 뒷받침을 해줍니다. 네. 이게 말 그대로 다른 AI 소프트 기업 팔란티어가 지난기 4분기 매출보다도 더 높은 수치예요. 팔란티어보다도 성장 속도가 높다. 근데 우리가 팔란티어는 주로 방산이나 이런 쪽과 연계되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시선이 다 꽂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대형 AI 하드웨어 기업들은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게 막 쭉쭉쭉쭉 올라가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지점도 있었긴 했지만 그렇다 본다면 엠더비는 뭐냐? 이 자체 개발된 AI 소프트웨어가 엑손이 있습니다. 이 엑손이 뭐냐면은 B2B 기업 간의 광고 플랫폼을 해주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기반인데
이것이 광고를 클릭하거나 높은 사용자를 실시간으로 예측해서 해당 사용자에게만 그 광고를 마치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즈돼서 갖다 주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게임에만 있는데 이건 지금 뭐 매도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양한 분야로 지금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성장 가능성에 있어서는 구글과 메타 등이 노리지 않고 있는 모바일 게임의 틈새 시장을 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결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엠러빈의 목표가를 지금도 510까지 올라와 있지만 $580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내로 S&P 500 지수에 엠러빈이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엠러빈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적 굉장히 잘 나왔었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줬었고요. 지난 금요일 뉴욕 시장에서는 지금 8.15%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 제가 준비한 이 리포트를 통해서 더 자세한 말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흐름을 봤더니 서학개미라던가 동학개미들은 뭐 옛날도 그랬지만 이 워런 버핏의 행보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워런 버핏의 행보가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네. 너무 이제 워렌 버핏의 스타일은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 분들의 투자 유형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뭐 아주 또 공격형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형이냐 아니면 좀 수비형이냐 아니면 이것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냐 이런 점에서 물론 저도 이 오마이 현이 네브라스카죠. 한번 만나보려고 제가 갔던 적도 있어요. 오, 근데 만나셨나요? 그 식당까지 찾아갔지만 네. 결국은 못 만났지만 그 기운은 얻고 왔죠. 오마이 현인 이 워렌 버핏이 3, 4일 만에 한 번씩 가는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왔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상황들이 버크셔 해스웨이가 계속해서 금융주를 팔고 있어요. 제가 작년까지만 쳐도 금융주가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플 매도는 멈췄어요. 매각은 멈췄는데 지금 금융주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버크셔 해스웨이, 워렌 버핏의 지침에 따랐겠죠. 근데 지금 벌써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은 지금 이 미국은 일정한 금액 이상을 매도하게 되면은 정권거래위원회 SEC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티그룹, 시티은행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죠. 이 그룹의 주식을 4,060만 주를 매각을 했어요. 이 양도 지금 적지가 않은 것이고 또 하나가 이 워렌 버핏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이 애플도 있고 또 하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BOA인데 BOA는 한때 대주주였어요. 근데 지금 그 자리도 지금 반납을 했어요. 대주주 자리를 반납할 정도로 1억 1,75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쭉쭉쭉쭉 금융주를 빼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서학 개미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는 동결되는 상태입니다만 작년까지는 은행권이 좋았죠. 네. 금융권이 좋았고 저는 재작년에는 제가 보험주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워렌 버핏이 빼고 있다? 어떤 의미일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뭐 제 생각은 있습니다만 이걸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영향을 받고 추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캐피털 원 주식도 170만 주를 매각했습니다. 한 4개 기관이 있는데 한 개는 미국이 아닌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의 핀테크, 네. 핀테크 금융기관인 누홀딩스의 지분도 줄이고 있어요. 이걸 보면 자 미국 내에서도 대폭 줄이고 있다. 심지어 브라질까지도 워렌 버핏이 줄이고 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여러분들이 좀 금융권 투자 이런 부분들에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뭐 도미노 피자에 투자한 건 뭐 피자에 투자한 건 뭐 배고파서 투자한 건 아닐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외에 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트 페트롤리움의 지분 확대를 해요. 조금 에너지주 쪽으로 제조업 쪽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약간 트럼프 지금 방식의 튜닝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제가 말씀드렸죠. 제조업이나 그다음에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다. 네. 그 말씀 드렸을 것 같아요. 조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나 제조업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트럼프를 눈여겨보셨겠지만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또 중요하게 전달을 드립니다. 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지금 동향 살펴봤더니 일단 애플의 이 대규모 매도는 줄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항상 관심적으로 여겼었던 은행주 쪽에서 매도세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좀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에너지라 제조업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달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부터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은 현재 0.44% 하락하면서 9만 7천 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전일 파월 의장은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현 통화 정책이 덜 긴축적이며 정책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밝혀 비트코인이 한때 9만 5천 달러 아래로 하락했는데요. CPI 발표 이후에 연준의 긴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위험자산 회피 움직임이 나타난 겁니다. 코인게이프는 비트코인이 상승 쐐기 패턴을 형성해 하락 가능성이 있으며 50일 이동평균선 돌파 시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9만 달러 붕괴 시 5만 달러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요 알트코인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알트코인의 시즌이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어서 이더리움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0.24% 하락하면서 2,648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스위스 투자사 티르캐피털의 공동 창립자 에드 힌디는 이더리움이 전환점에 서 있으며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해당 거래일 내내 7일간 0.64% 하락했습니다. 21셔츠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신청 후 3.5% 상승했으나 하루 만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요. 힌디는 이더리움이 몇 달 내에 4,000달러, 올해는 5,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도 반등 가능성이 동의하며 일부는 3월까지 10,000달러 돌파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코인은 리플입니다. 1% 넘게 오르고 있죠. 우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SEC는 12일 그레이스케일과 21셔츠의 XRP 기반 ETF 신청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승인 절차와 유사한 흐름입니다. 리플의 거래량은 30% 증가했고 15일 2.84달러까지 상승하며 5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분석가들은 2.8달러 돌파 시 3달러 이상 상승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SEC의 XRP 분류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SEC는 관련 규제 방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알트코인 시총 13위 코인까지도 만나보시죠. 먼저 솔라나부터 말씀드립니다. 3% 넘게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도지코인 역시도 하락세, 그리고 에이다와 체인링크도 1% 넘는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다음 코인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수익코인과 아발란체, 스텔라루메 그리고 시바이누까지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요 코인들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시면요. 트럼프와 함께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코인들, 우선 하방 압력을 최근에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 솔라나가 미국에서 차기 현물 ETF 승인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판테라 캐피털은 솔라나의 개발자 증가, 덱스 거래량 확대, 높은 수익성을 이유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2024년 솔라나 신규 개발자는 7,625명으로 이더리움을 초과했으며 레이디움의 거래량도 유니스왑을 2개월 연속해서 30% 이상 초과했습니다. 네트워크 수익도 5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더리움을 37% 초과했는데요. SEC는 3월 15일까지 솔라나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리플과 라이트코인, 에이다, 도지 등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코인도 많이 유명하죠. 바이낸스가 일본 암호화폐 시장 확장을 위해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내 규제 준수와 사용자 확대 전략이고요. 이번에는 USD 코인 역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스테이플 코인 중 하나로 USD 코인은 얼마 전 시총 56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바로 도지코인도 함께 짚어볼 텐데요. 도지코인이 SEC의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은 하락하고 있죠. SEC는 최근 그레이스케일의 도지코인 ETF 승인을 검토 중이며 승인 확률이 62%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코인은 일주일간 12%, 지난 금요일 하루에만 10.3%를 상승해 0.2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지코인이 2025년 1.18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0.74달러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강한 랠리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SEC 결정 전까지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르다노도 살펴보겠습니다. 카르다노는 0.8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7일간 13% 상승했습니다. 현재 0.797달러에서 거래 중이고요. ETF 기대감과 생태계 성장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에이다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상승 모멘텀이 강화됐고 터틀 캐피털도 2배 레버리지 에이다 ETF를 신청했습니다. 네, 트론과 체인링크도 살펴보면요. 체인링크는 1% 넘는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스텔라도 살펴볼 텐데요. 스텔라가 강세 깃발, 즉 블리시스 플래그 패턴을 형성하면서 1.8달러 돌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텔라는 리플 공동 창립자 제드 맥칼립이 2014년 설립한 프로젝트로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분석에 따르면 0.366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면 0.8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발란체. 우선 12월 중순 이후에 60% 하락한 아발란체는 최근 안정세를 보이면서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는 27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면 3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시장 역시도 아발란체의 27달러 돌파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 시총 상위 소식들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암호화폐 시장 이슈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신규 암호화폐 토큰이 60만 개 이상 발행됐습니다. 이는 2022년도부터 2023년 평균 5만 개 이상 12배 증가한 수치인데요. 코인게코의 바비용은 2024년 4분기부터 신규 토큰 발행이 월 40만 개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펌프펀과 같은 간편한 토큰 생성 플랫폼의 등장으로 이러한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과열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큰 과잉 공급이 투자 자금 분산과 변동성 증가를 초래하면서 알트코인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전통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로 유동성 흐름이 변화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내 발행된 토큰 수가 10억 개를 넘을 가능성이 커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소식 전달드렸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할 리포트는 엠러빌입니다. 네, 가장 먼저 주가 추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뛰었죠.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고 지난 금요일에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엠러빈이 과연 어떤 회사인가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모바일 앱의 이 마케팅과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좀 사업 분야를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광고와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과 자체 개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앱 수익화 플랫폼을 또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실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했을 때 44%, 컨센을 8%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에비타는 8.5억 달러로 YOY 대비했을 때 무려 78%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컨센도 11%나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에비타 마진율도 61.8%로 굉장히 잘 나왔죠. YOY 대비했을 때 11% 올라갔고 마찬가지로 컨센은 1.3%포인트 올라가면서 지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에도 어느 정도 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27% 정도 급등세를 그려냈습니다. 실적과 가이던스 방금 보셨다시피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잘 나온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광고 사업 중심으로 전략을 했던 게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3.7억 달러로 YOY 대비했을 때 무려 44%가 증가를 하게 됐는데 예상치가 12.6억 달러였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또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업부별 실적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사업 쪽에서는 9.9억 달러, YOY 대비했을 때 73%가 늘어났는데 이 반면에 앱 매출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했을 때 1%가 오히려 더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역시 광고 사업이 성장과 수익을 주도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광고 매출 성장에 이 기대감이 반영하게 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또 상회하는 실적을 가지고 나오게 됐는데요. 일단 1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13.6억에서 13.9억 달러입니다. 시장 예상치가 13.2억 달러이기 때문에 가이던스 또한 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를 하면서 앞으로도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 시장의 기대감을 충분히 끌어올리기 좋은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광고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이 10.3에서 10.5억 달러고요. 이 전체 매출의 76%를 차지하기 때문에 광고 매출이 이렇게 잘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이 전체 매출 자체가 잘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장 참여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내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임 스튜디오를 포함해서 전체 앱 사업부를 9억 달러의 매각을 계약하는 것에 또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또 최근에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엠러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고 사업에 올인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조금 더 살펴보자면 기업 매각과 관련한 규제가 승인된다면 2분기 내에 거래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엠러빈 같은 경우 이런 선택을 왜 했을까 살펴봤더니 이 광고 플랫폼에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하겠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기존 게임 광고에서 전 산업으로 산업 분야 자체를 좀 확장하려는 시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구글과 메타처럼 대형 광고 네트워크와 경쟁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이 훨씬 더 증가가 됐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사업 재편 전략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광고 사업 전략을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다양한 산업으로 광고를 확장하겠다라는 시도입니다. 일단 기존에는 게임 광고 중심으로 광고 산업을 확장을 했다라고 보여진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게임과 더불어서 금융이라던가 자동차, 여행, 소비재 브랜드로 훨씬 더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미 4분기에는 전자상거래 광고주 온보딩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새로운 광고주가 광고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치라던가 설정, 적응시키는 과정에 이미 성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게임 외의 산업에서도 경쟁력이 입증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광고 니즈를 추종하면서 이 산업 확장 가속화가 가능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대형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 자체가 워낙 높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입 장벽을 낮춰주겠다라고 하면서 보다 넓은 고객사들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게 그 포인트로 자리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글로벌 마켓 리뷰에서 배종찬 소장과 이야기했을 때에도 엠러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할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